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선 회동을 준비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또 내년 3월 이후 북미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도 20%가 넘었는데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고객 1명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KT는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간을 허비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속한 심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부터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관계 전면 회복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진 새 예산안 설명에선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연구개발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산업지원 예산 3배 증액과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 역대 최대 투자를 띄웠습니다. 미래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총 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 728조 원 규모이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줄였다고 부각했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는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아동수당 등 정부 재정 사업 7개 분야에서 비수도권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에선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28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는 국가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국회의 법정 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 뒤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태도 모두 A급이라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대목은 인공지능 강국 실현의 꿈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이고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 차림에 근조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영정사진을 든 채 국회 로덴터홀에서 침묵 시위를 진행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일부는 범죄자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종합정책 질의를 한 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합니다.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정보위원회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상대로 질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공적 자산 현황과 매각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자리입니다. 5번 유찰 끝에 지난해 9월 6회차 공매에서 감정가의 65% 수준인 120억 1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을 위해 건물이 활리고 담벼락만 남았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국유재산 매각을 확대했다는 여당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은 지난 2021년 173건, 22년 132건이던 국유재산 입찰 매각이 지난해 1092건으로 급증했고 그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지난 2022년까지 100%가 넘었지만 지난해 77%대, 올해 들어서는 73%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가운데 93.6%인 1,137건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낙찰가가 73%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헐값에 팔았다. 27%의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얻은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때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위 공기업 민영화, 요거를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씩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나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자산까지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정세 분기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하는 등 북미 대화를 다양한 경로로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국 레토릭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발전할 중요 계기가 될 거라며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도 표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잠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20%는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인 의원도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으로 이들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299채였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되는 134채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지역구 49석에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0%가 넘는 61채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도 61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는데 국민의힘이 35명, 민주당이 25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19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민 평균인 4억 2천만 원의 4배가 넘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로 남아있는 한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이해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 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선 직전 3개월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서 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분 통계를 쓰면 이게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전전달 거 써도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이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 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1호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1호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유심대란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번호와 유심인증키 같은 민감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편 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이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4,100선으로 후퇴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2조 7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급락했는데 개인은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와 관련해 KT가 오늘부터 유심 교체에 나섭니다. 오전 9시부터 KT.com 홈페이지나 유심 교체 전담센터에서 교체를 예약한 뒤 대리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는 피해가 집중된 서울 금천과 경기 광명 등에서 교체가 진행됩니다. 농식품부가 오늘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이나 예정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차로 선발된 2,000명은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과 농지 임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5일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기념 행사가 서울시 주최로 열립니다.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소상공인 마켓, 문화공연과 스탬프 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 전력 에너지 산업박람회 빅스포 2025를 개최합니다. 10년째를 맞은 빅스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기술과 산업,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에너지 엑스포로 진행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여권만 갖고도 30일간 중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을 찾을 경우 내년 말까지 30일간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무비자 대상국 45개 나라가 모두 연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扩大高水平对外开放，持续便利中外人员往来。中方决定将对法国等国的免签政策延长至2026年12月31日。 이번 비자 연장 조치는 최근 해빙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한중 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愿同韩方加强沟通，深化合作，拓展共同利益，携手应对挑战。 대외 개방을 내세웠지만 이어지는 소비 둔화와 부동산 침체를 관광으로 메우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이번에 스웨덴을 적용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9개월 국정평가 성격을 띤 첫 일반 선거에서 첫 무슬림 뉴욕시장이 탄생할지 관심입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에서도 주지사 선거가 열려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로 갈등 중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뉴욕인데요.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방정부 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뽑는 일반 선거 본투표가 미 동부 시각으로 오늘 저녁 9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뉴욕시장 선거에선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뉴욕 주지사를 지낸 거물인 이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후보,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와 격돌했습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돌풍을 몰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패배했던 쿠오모 후보는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하며 막판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맘다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뉴욕시는 처음으로 무슬림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를 앞둔 맘다니 후보와 쿠오모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New Yorkers having had to face rent hike after rent hike, year after year. These same New Yorkers having to wait for buses that never come. These same New Yorkers that have to move out of this city when they want to raise a family. And these same New Yorkers who have grown tired of going on Street Easy to find apartments in Jersey City because that's the only place they could consider affording. It is time now for a new day in our politics. The president opposes Zohran Mamdani. The president believes Zohran Mamdani is a communist. He believes he's an existential threat. If you watch the polls, they've all been moving to us. It's not over till it's over. Run through the tape.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이 되면 재앙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이 된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 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실패한 기록만 있고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경력이라도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며 쿠오모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맘다니는 쿠오모 후보에게 축하한다. 당신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다며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looked at the polls and looks like we're going to have a communist as the mayor of New York. I don't know that I want to get involved. It's really a question of would I rather have a Democrat or a communist? And I would rather have a Democrat than a communist.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에서도 주지사를 새로 선출합니다. 뉴저지주는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지만 민주당 후보인 마이카 셰릴 연방하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직 치터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과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펜버거 전 하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윈썸 얼시어스 부지사를 여론조사에서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 조정안인 2025년 캘리포니아주 제한 50호 주민투표가 치러지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애틀랜타와 보스턴, 신시내티, 피츠버그, 샬럿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현직 시장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시애틀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민주당 현직 시장이 진보 성향의 후보와 맞붙고 있어 뉴욕시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 돌풍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공화당에 행사하는 한 표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는 걸 의미한다며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공화당, 민주당의 현 주소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의 여파에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증세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오는 26일 정부 예산안 발표를 3주 앞두고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 차입 비용과 물가 상승 억제, 공공의료 개선에 예산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증세 여부에 대해선 정치적 계산보다 국익을 우선시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The continual threat of tariffs has dragged on global confidence, deterring business investment and dampening growth.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지난해 7월 총선 당시 근로자 소득세,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대규모 복지 지출 삭감 계획을 당내 반발과 여론 악화로 취소하면서 증세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재무장관이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인 대국민 연설에 나선 것도 광범위한 세금 인상을 위한 포석이라고 영국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은 정부에 필요한 증세 규모가 260억 파운드, 약 48조 9천억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A rise in income tax is always an unpleasant notion, but it depends why and how they do it, and hopefully it will affect people in an equitable way. We already pay a great deal of tax in this country, and unfortunately our government is not spending the money very wisely. 노동당 정부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도 경제 부진과 공공 서비스 악화 등으로 1년 사이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증세는 없을 거라는 공약으로 당선된 스타머 정부가 이를 뒤집을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며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번 조사로 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특검에 나오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차례 소환 조사가 무산된 뒤 이뤄진 두 번째 출석 요구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특검은 변호인단이 조사 날짜로 토요일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8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과 은폐, 구명로비 등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걸쳐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반드시 대면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입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 같다고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차례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 횟수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8일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일단 8일 출석을 기다린다며 출석 요구 외에 구인장 발부 등 다른 방법은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상황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와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이었던 증인이 잇따라 나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6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재판에는 김 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교환했던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7일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병원 구내에만 머무는 조건으로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들어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 총재 측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잠시 풀려난 겁니다. 비켜주세요.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거처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로 이때까지는 구치소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 회복 등을 이유로 특검에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자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최근에는 고령인데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변론이 약 3년 만에 종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서 전 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원은 60여 차례에 이르는 공판 기일을 진행해왔습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1급 발암물질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조각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 앞서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야외인 만큼 실내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성면 조각이 방치된 지역을 자주 찾을 경우 성면 입자에 노출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계천 산책길에서 발견된 인조 슬레이트 조각에서는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청계천 전체 구간 8km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서 기준치 이상의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 40개가 발견됐는데 성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실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인 상황. 전문가들은 이런 인조 슬레이트가 잘게 부서지거나 사람들에게 밟히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면 입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소 10여 년 전부터는 건축물의 성면 함유 슬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만큼 현재 발견되는 조각들은 그 사이 풍화가 진행돼 작은 압력에도 쉽게 바스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돼서 내지는 변성이 돼서 나오는 성면 가루들이 공기에 휘날리고 내지는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할 겁니다. 발로 차거나 하면서 먼지가 확 날리고 애들이 뭐 떼어가지고 집에 가져가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청계천에서 주기적으로 달리기 하는 등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일반 시민들한테서 위험이 더 문제다. 거기 성면 광산 지역에 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청계천이 야외 공간인 만큼 한두 번 노출로 유해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기 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얼른 발견해서 치우기만 한다면은 시민 건강하고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계천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근처에서 러닝을 하는
게 꽤 오래됐는데 사실 조금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강아지랑 산책도 나오고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따 하면 많이 걱정되죠. 서울시는 청계천 일대의 성면 조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국내 1위 아트테크 업체라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갤러리K 관계자 130여 명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갤러리K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1년 넘게 수사해 왔는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외로 도주한 대표를 계속 추적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갤러리K는 미술품을 구매하면 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여해 연 7에서 9%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림을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홍보하고 연 매출 600억 원이 넘는 국내 1위 아트테크 기업이라고 자랑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사무실과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달 말 갤러리K 관련자 130여 명을 대거 검찰에 넘긴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갤러리K는 재무설계사나 보험설계사 등을 딜러로 유치해 미술품을 판매할 때마다 대금 일부를 나눠주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갤러리K가 실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공할 능력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송치 대상에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해온 딜러들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좀 이런 모집책들을 처벌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피해자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실 길이 좀 열린 거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피해 규모가 적어도 2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을 대거 송치한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외로 도피한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추적은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월세방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는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학교 교장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전 매니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봐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소속사 SK재원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아질 정도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최대 유행이 올 겨울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날씨가 한창이던 올해 초 독감을 의미하는 인플루엔자가 크게 번졌습니다. 최근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만에 9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그런데 한 해도 채 지나지 않아 독감 유행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3주차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을 나타냈습니다. 1년 전에 3.9명보다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나이별로는 소아와 청소년들의 유행이 특히 심합니다. 7에서 12세 환자가 1000명당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에서 6세 25.8명, 0세 16.4명, 13에서 18세 15.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감염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은 유난히 지금 증가를 하면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독감 유행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가장 독감이 유행했던 2024, 20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행주의보가 12월에 발령이 됐었는데 그보다 이제 2달가량 일찍 시작이 됐고 증가하는 그런 속도들을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더 긴 기간 유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본격적인 유행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세부 등을 강타하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피해 지역 구호에 나선 군용 헬기까지 추락하면서 5명이 숨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홍수로 진흙탕에 잠긴 도시. 차량들이 급류에 장난감처럼 휩쓸려 내려갑니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물에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와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Una, nandun kami sa first floor po kami. Pero pag yung tumaas ng tubig, napunta kami sa second floor. Tapos umabot na sa second floor, pumunta na po kami sa bubong. 초토화된 마을엔 곳곳에 어디선가 휩쓸려 내려온 차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Sa kitchen, sa sliding door, sa aircon, at sa mga bintana po sir. Lahat yung sa ground floor, sira talaga. 최대 풍속 180km의 돌풍을 동반한 태풍 갈매기. 특히 필리핀 중부 세부 등에는 만 하루 동안 1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컸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많은 주민이 물에 잠긴 마을에 고립됐지만 구조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보호 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공군 헬기가 추락해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항공편 운항도 취소됐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평균 20개의 열대성 폭풍이 강타하고 지진까지 종종 발생해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에 태풍 갈매기의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 세부에서는 지난 9월에도 규모 6.9의 지진으로 79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영국 왕실의 최고 수준 영예인 기사 자귀와 함께 경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베컴은 현지 시간 4일 영국 런던 외곽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자귀를 수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베컴에게는 경의 호칭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륙에선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가 1km 안팎인 안개가 끼어 있고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선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6.4도, 대구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이 1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